안녕하십니까. 메트로폴리탄 11장 마천루가 드리운 그림자 뉴욕 1899년에서 1939년 발표를 맡은 39기 박진석입니다. 이번 발표는 1900년대 초부터 1930년대까지 뉴욕의 마천루의 변화와 미국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마천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미지 변화를 보여드리고 뉴욕의 마천루가 도시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입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의 변화를 뉴욕의 사례와 비교하여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뉴욕의 마천루에 대한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시간의 흐름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뉴욕의 마천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변화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뉴욕은 미국의 경제 중심지일 뿐 아니라 세계의 금융,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 성장은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의 마천루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뉴욕의 마천루는 기업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1906년 재봉기회사 싱어에서 설립한 싱어 빌딩, 메트로폴리탄 라이프 생명에서 1908년에 건립한 메트로 라이프 빌딩 등이 근대적인 뉴욕의 마천루 효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1907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침체가 있었음에도 기업 주도의 마천루 건축은 계속 이어졌으며 1913년 울워스 빌딩과 1914년 이쿼터블 빌딩이 높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건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맨하튼 남부의 월스트리트에 세워진 이쿼터블 빌딩은 지나치게 과다한 용적률과 건폐율로 인근 빌딩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존 퓨로의 시장이 세계 최초로 건축 형태와 용적률, 일조량 등을 법제화한 조닝법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929년까지 미국의 경제는 호황이었으나 이후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경제 호황기에 계획되었으나 조닝법에 따라 웨딩 케이크 모양으로 건설되었던 크라이슬러 빌딩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은 완공 후에 입주자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25년 뉴욕의 건설 투자는 40억 불 규모에서 1933년 4억 불로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으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완공 후에 3,500명의 대량 실직 발생과 건축업 종사자 80%가 실직 상태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조차 그 별명이 엠프티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는 뉴욕의 풍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바꿔놓았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1920년대까지는 마천루에 대한 동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뉴욕으로 밀려드는 인구로 인해 뉴욕이 현대의 인도 뭄바이 다리비 지구보다 더 붐비는 도시가 되었고 개발 압력에 따라 뉴욕은 점차 마천루의 도시로 변해갑니다. 증가하는 마천루는 팽창하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꿈과 희망, 야망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의 뉴욕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925년 뉴욕의 개조 작업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선언했고 당시의 영화는 희망차고 즐거운 꿈이 실현되는 뉴욕의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과 맞물려 뉴욕의 마천루에 대한 이미지는 탐욕과 그로 인한 실패 그리고 공포가 실현되는 모양으로 변해갔습니다. 1932년 개봉된 마천루의 영혼은 권력과 부를 탐하는 한 남자의 욕망과 파멸을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탐욕의 형태는 1933년 킹콩이라는 영화로 혼란과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러한 탐욕과 공포는 새로운 영웅에 대한 갈망으로 변해갔고 1939년 뉴욕을 수호하고 시민을 지키는 영웅인 슈퍼맨과 배트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 불황의 원인이 뉴욕의 탐욕적인 기업가들이고 이들로부터 시민을 지켜줄 영웅에 대한 갈망이 맞물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뉴욕을 실제로 구원한 것은 슈퍼맨도 배트맨도 아닌 세계 제2차 대전이었습니다. 마천루의 개발만이 현대의 뉴욕의 모습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뉴욕의 개발은 민간 자본 중심으로 개발되었지만 도시가 광역적인 역할과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1924년부터 1968년까지 44년간
뉴욕의 도시계획을 책임졌던 로버트 모지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공무원이라는 칭호와 뉴욕의 개발 독재자라는 평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인물인데 실제 공무원을 영입한 적도 없고 공원위원회 위원장 등 간접적인 형태로 공직에 참여해 왔음에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광역교통망을 강조하여 13개 도시를 잇는 다리와 2개의 긴 터널을 건립하는 동시에 37만 평의 불결하고 혼란한 불법 주거 지역을 밀어버리고 2만 8천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가 추진했던 도시는 르코르비지에의 깨끗하고 푸르고 질서 정연하면서도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도시였는데 이는 1960년대 서울 시내 판자촌을 밀어버리거나 한강변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던 서울의 시장들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개발 방식은 신속했고 항상 대규모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 자금은 시의 재정이 아닌 민간 투자와 후원금이었으며 록펠러 가문의 기증으로 조성된 부지에 세워진 유엔 본부도 민간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로버트 모지스가 주도하여 건설된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모지스의 개발 방식은 1961년 출간된 건축 및 도시계획 학계의 명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으로 전면 비판받게 됩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책을 통해 도시계획자들이 도시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실핏줄 같은 도시의 골목길과 커뮤니티 환경을 말살하는 방식은 도시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녀의 공격으로 결국 로버트 모지스는 공직에서 은퇴하였고 한동안 그녀가 주장한 도시 재생에 대한 견해가 건축 도시계획학회의 주류 의견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로버트 모지스에 대한 평가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중심의 보존을 바탕으로 한 개발도 의미가 있지만 메트로폴리탄, 즉 대규모 도시는 광역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지역 이기주의가 성행하는 시기에 로버트 모지스와 같은 추진력 있는 도시 계획자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도시계획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1980년대 강남역 일대와 현재의 강남역 일대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한국 건축과 도시의 변화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한 시기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일 것입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에서 10%에 이르렀고 부족한 재원에도 다양한 건축적, 도시계획적 시도들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서울 도시 변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 1970년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맡았던 손정목 교수가 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은 중앙정부부가 주도한 워커힐 개발부터 서울시장들이 주도한 공유수면 매립과 여의도, 영동지구 개발, 그리고 한때 골프장이었고 미래의 올림픽 경기장 부지로 활용될 뻔하다 대공원이 된 능동 어린이대공원, 한때는 미사일 개발 부지로 계획되었다가 경마장이 된 과천 일대의 이야기 등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흥미로운 주제들이 도시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로는 1970년대까지 시장을 역임하면서 건설은 나의 종교라고 외치면서 세운상가를 개발하고 여의도 윤중제를 건설했던 불도저 김현옥 시장, 김종필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근현대사의 굵직한 건축 설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한국종합기술을 설립한 김수근 건축가, 서울시 지하철 건설을 성공시킨 두더지 양택식 시장과 지금의 강남이자 당시에는 영등포 동쪽이었던 영동지구를 개발을 주도했던 일명 황야의 무법자 구자춘 시장 등이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변화를 도심 재개발, 한강변 개발, 그리고 강남 개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6.25 전후 한국의 첫 근대적인 건축물은 1958년에 세워진 현재는 사라진 개풍빌딩이었습니다. 1960년 정치적인 혼란이 군부 독재로 수습되고 난 이후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었는데 도심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1968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었던 세운상가가 준공되었고 1974년엔 서울 지하철이 첫 개통되었으며 도심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시도로 감리교재단의 투자를 받은 남대문 세로나 백화점 및 상동교회가 설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공동의 화교자본은 몰아내고
한국화약을 중심으로 서울시청 일대가 재개발되기도 하였고 1979년에는 롯데를 중심으로 명동의 롯데타운이 처음으로 조성되기도 합니다. 한강개발은 아차산 인근 광나루의 미군 관광 유치를 위한 워커힐 개발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방과 강변도로가 개발되었는데 특히 한강변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여의도와 강남이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군사적인 목적도 강했는데 여의도에는 전시의 활주로로 활용이 가능한 여의도 공원이 조성되는 한편 사대문안 인구를 강남으로 강제 이주시켜 6.25 때 벌어진 한강도강 사태를 막고자 1,000만 평에 가까운 영동지구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김현옥 시장이 세계의 기운을 모으는 상가로 기획했던 세운상가는 정부 주도의 첫 민자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일본이 1930년대 미국의 공습을 우려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광폭으로 넓힌 소개도로는 해방 이후 빈민촌이자 최대의 사창가였던 종삼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김현옥 시장은 위원회 등의 심의도 없이 소개도로 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용적률 1000%에 건폐율 100%에 이르는 대형 주상 복합 상가를 계획하고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워커힐 설계로 정부의 신임을 받은 김수근 건축가가 프랑스의 주상복합 위니테를 참고하여 공중보도를 포함한 이상적인 주거 환경으로 세운 상가를 계획하였고 실제로 준공 후 7년 가까이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주변에 신규 백화점이 들어서고 한강 맨션 등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세운 상가는 급속도로 쇠락하고 노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PC붐을 타고 PC부품의 메카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용산전자 상가의 등장으로 쇠락하고 슬럼화되어 현재는 철거와 리모델링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세운상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유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적절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김수근 건축가의 실패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공동 개발은 조금 독특합니다. 개발의 시작 자체가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의 서울 방문 때에 화면에 잡힌 소공동의 노후화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미국 교포들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소공동은 태종의 둘째 딸 경정공주가 출가하여 소공주댁으로 이름이 명명되어 이후 소공동으로 명칭이 변경된 곳으로 1800년대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상권을 이루던 곳입니다. 하지만 중국 상권은 이미 1960년대에 이르러 크게 쇠락한 상황이었고 소공동 차이나타운 일대의 토지를 소유한 화교는 15명, 대지 면적은 424평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일대에 조금씩 토지를 사모으던 인물로는 한국화약의 김종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소공동 일대를 화교타운으로 재개발하겠다고 화교들과 약속하였고 철거에 들어갔지만 사업은 모종의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맙니다. 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화교들은 화교센터에 조속한 준공을 요구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업은 계속 지연되었고 이에 참지 못한 화교들이 토지를 한화의 김종회에 매각하면서 결국 해당 지역은 한국화약의 건물과 플라자 호텔로 개발되고 맙니다. 한국화약의 성공적인 투자 개발은 을지로, 태평로의 대기업 진출로 이어져 태평로의 삼성본관의 건축과 광화문 일대에 조용히 토지를 매입하던 교육보험의 교보빌딩 건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명동 롯데타운은 1940년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와세다 고등공업을 졸업한 경남 울주군 출신의 시게미스 다케오, 즉 신격호에 의해 조성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인과 재혼한 후 껌을 만들어 제과업계에서 크게 성공하였고 일본에서도 유명한 기업인으로 한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수교 정상화 이후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파트너로 신격호를 낙점하게 됩니다.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명동의 반도 호텔이 롯데로 분화되었고 인근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진 소공동 국립도서관도 롯데에 분화되었습니다. 당시는 영동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 내에 백화점이나 높은 건축물을 법적인 제약으로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격호와 가까웠던 김종필, 김수근 건축가 등은 4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결국 36층으로 확정되었고 인근의 쇼핑몰을 포함한 복합단지를 희망했던 롯데는 사대문안 신규백화점 금지에도 불구하고 쇼핑센터란 이름으로 백화점을 25층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이 또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특혜였습니다. 이후 주차장법이 도입되었는데 롯데백화점과 호텔에는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을 신규로 개발해야 하자 결국 인근의 산업은행 본사 건물이 롯데에 매각되어 산업은행은 명동 롯데백화점의 주차장이 되고 마는 신세가 됩니다. 참고로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춘호는 롯데라면을 개발하려다 제품 이름 등으로 형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자신의 사업체를 차렸는데 그것이 지금의 농심입니다. 도시개발에서 토지 보상은 가치 산정도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곤 합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한강 수변에 제방을 쌓아 토지 보상이 필요 없는 택지를 개발하여 신속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의도에 조성된 윤중제는 김포공항까지 간선도로 구축을 위한 강변도로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방으로 일본어로 제방에 둘러싸인 마을을 와주테이라고 하며 한글로는 윤중제로 번역됩니다. 수변을 매립하여 신규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데 장마철에 빈번하게 범람하던 한강변에 제방을 조성하여 홍수를 예방하고 저렴하게 택지를 조성해 이를 민간에 판매해 새로운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개발된 곳으로는 여의도, 지금의 강남인 영동지구, 그리고 잠실섬 북단을 골재로 활용하고 연탄재 등의 쓰레기를 사용해 송파강 남측의 송파강을 매립하여 강남 지역으로 육지화한 잠실 등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 윤진우는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영동 지역에 택지를 매입하고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해 공화당에 상납하기도 하는 등 건설과 정치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능동지구의 조성 예정이었던 올림픽 경기장 부지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였기에 능동 어린이 대공원의 대체지로 빈 땅이나 마찬가지였던 잠실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1980년 경제 호황에 힘입어 실제로 올림픽을 추진하게 되자 잠실 개발은 올림픽을 전후로 절정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의 개발과 서울시 개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으로는 두 도시 모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했던 공무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뉴욕의 로버트 모지스나 1970년대 서울시장들은 모두 르꼬르비지에의 도시 철학을 답습하였고 빈민촌의 신속한 철거와 대규모 광역교통망 계획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두 도시계획자 모두가 도시가 광역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대규모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는 점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첫 번째, 서울시는 정부 주도로 개발을 한 반면 뉴욕시는 민간 자금을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미 뉴욕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고 뉴욕 정부는 조닝법 등의 신규 규제로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서울시장들은 스스로 민자를 유치하거나 공기업을 민간에 불화하는 등 관치금융을 통해 부족한 민간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던 반도호텔이 롯데로 불화되었고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며 트랙 레코드를 쌓고 해외 건설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은 결국 민간 자본의 축적을 유도하고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의 개발보다 한국의 개발이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재원도 상당히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역동적인 형태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수렴 매립을 통해 신규 부지를 조성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도시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1934년대 풍경과 현재의 풍경은 크게 다르지 않는 반면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그리고 현재의 여의도 풍경은 역동적으로 변화해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뉴욕의 마천루와 이를 통해서 본 서울의 개발에 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